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여당 비대위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했고, 예, 권성동은 새 비대위 구성 후 거취를 스스로 정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제 그저께 있었던 비상의총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를 고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의총이 열려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속보 들어주세요. 위해서는 직무 정지가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대신에 누군가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을 해야 되니까 권성동이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인 권성동이가 비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비대위원을 그대로 임명을 할지 아마 그 중에 일부를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를 고쳐서 이번에 새로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걸 이제 이준석이라는 자가 또 무슨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처분 신청이 다시 들어오더라도 법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새로운 당헌 당규를 고쳐서 비대위를 하겠다. 다시 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성동이를 그 일을 하기 위한 비대위 직무대행으로 지금 선출을 한 겁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긴급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등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6개월 중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이에게 추가 징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명이 될 겁니다. 6개월 중징계를 뭐 7개월로 늘리는 그런 장난질은 하지 않겠죠. 추가 징계를 한다면 결국은 제명밖에 없습니다. 출당 제명. 제가 법원 결정 직후에 윤리위에게 이준석 즉각 제명 출당시켜라.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즉각 구속 기소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의 거치는 일단 비대위를 출범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의총에서 다시 묻겠다고 했는데 오늘 속보는 비대위를 출범시켜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제 의총한테 묻지도 않겠다. 제가 보기에는 의총에 묻겠다고 한 어제 그저께의 발언은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읽었거든요. 비대위를 출범시켜 놓고 의총에서 나 신임할래 부신임할래 이렇게 묻는다는 뜻은 계속 하고 싶다는 뜻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보는데 오늘 지금 속보는 비대위를 구성해 놓고 그리고 본인의 거치는 본인이 정하겠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비대위를 구성해 놓고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으로 저는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총 결정을 둘러싸고 정반대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빈대, 이준석이 때문이니까 초가상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이 한심한 당, 이렇게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한 국민의힘 전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형이가요. 아,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반면에 김태호는 권성동 원내대표 자진 사퇴가 사퇴 수습의 첫 단추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긴급의총에서도 문제의 시발인 권성동의 사퇴를 통해서 사퇴를 수습하자, 이런 주장을 중진 의원들이 했습니다. 김태호도 하고 윤상현도 하고 조경태도 했습니다. 아마 긴급의총 분위기로 보면 그날 재신임, 권성동의 신임 문제에 표결이 들어갔다면 사퇴 쪽으로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비대위 구성부터 먼저 해놓고 다시 의총에서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밤사이에 아, 도저히 이거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일단 비대위 구성을 해놓고 스스로 내 거취를 결론 내리겠다, 사실상의 사퇴 쪽으로 저는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성동이 사퇴를 둘러싸고 이렇게 김태호, 조경태, 윤상현 등 이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주장한 반면에 최재형이, 하태경이, 김웅이 이런 자들은 권성동 사퇴가 아니라 이준석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긴급의총이 그야말로 사태의 엄중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나이브한 이 미봉책에 그쳤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권성동이가 사퇴했어야죠. 사퇴를 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겠다, 뭐 당헌당규 개정이고 뭐고 간에 사퇴하고 3일 후에 원내대표 뽑아서 새 원내대표가 당헌당규도 고치고 뭐 비대위도 구성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을 하자, 이랬어야 뭔가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기대라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권성동이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다시 비대위를 짜겠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권성동 사퇴부터 하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쪽에서는 야, 뭐 변한 게 뭐 있냐, 비대위원은 무슨 비대위원이냐, 이준석이를 껴안아야지 지금이라도, 라고 하는 주장이 다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양단이 걸치고 미봉책하면서 어떻게든 지 임기 조금만 더 하겠다고 하는 이 권성동의 개인 욕심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어요. 마지막 명예로, 그건 명예도 아니죠, 책임지는 마지막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조차 권성동이의 욕심에 눈이 어두운 권성동이의 이 안이한 판단 때문에 놓쳐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엄태영 비대위원이 아이고 나 그만두겠다 그러고 사퇴 의사를 밝혀버렸어요. 이런 판에 권성동의 개인 욕심에 연명되는 비대위원 이거 하고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제가 역시 엄태영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지,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권성동 사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쪽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당내에, 이게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당내에 누가 윤 대통령 생각을 잘 안다. 뭐 누가 윤핵관이다. 이거 다 믿지 마라. 이것 때문에 당이 이 꼴이 됐다. 또 다른 고위급 참모는 이제 윤핵관 이선 후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일 뿐 권성동이 원내대표 내려놓는 거는 이제 불가피하다.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긴급의총에서라도 사퇴를 선언하고 비대위 구성 한 일주일 늦어지면 뭐 어디 덧납니까? 뭐 어디가 큰일 나요? 있으나 없으나 한 건데 원내대표직을 던지고 그리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그때부터 밟았으면 내일쯤에는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이 새 원내대표가 원점에서 비대위원 다시 구성하고 당원당규 개정해서 가면 됐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 이제야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권성동이의 정말 소화병적인 이 권력 욕심, 자리 욕심 때문에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린 것 아닌가.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도 인간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가를 이번 권성동 사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에만도 못한 권성동. 권성동이가 지금 여기저기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죠. 원내대표 사퇴하라. 뭐 지도 자존심이 있는데 곧 죽어도 밀려서는 못하겠다. 는 것 같아요. 일단 비대위원회를 다시 꾸려놓고 내 거치는 그 후에 내가 결정하겠다 이랬어요. 참으로 건방지기 짝이 없는 발언이죠. 선출직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할 수 없어요. 뽑아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디 건방지게 내가 결정하겠다는 말이 나와. 그런데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집단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이자가 대통령의 개인 사적 메시지 이것도 일부러 과시하려고 기자들한테 의도적으로 노출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 권성동이가 뭐라 그랬나?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 나 자리에 연연 안 한다 이러면서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 대선 1등 공신으로서 인수위 참여,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한 바 있다 이랬어요. 정말 시건방진자입니다. 지가 뭔데 요구를 해. 정권이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데 역할을 했다고 치고 뭐 역할한 것도 없어요. 권성동이가 뭘 했길래. 편 안 떨어뜨렸으면 다행이지. 한 것도 없는 자가 호가호위만 하고 다니다가 지가 무슨 대단한 1등 공신인 것처럼 폼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자리에 집착했다면 나 인수위원 요구할 수도 있었고 장관도 요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안 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대통령한테 자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수립하자고 합의했던 안철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추천했을 뿐이지. 어디 감히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인수위 참여 지가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고 내각 참여
뭐 장관 되는 거 지가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고. 그걸 원내대표는 봉사하는 거야 지금? 그거야말로 권력의 핵심이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이 없었으면 권성동이라는 자가 무슨 수로 원내대표가 돼?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대놓고 지가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당이 석 달 가까이 혼란에 빠져 있다. 이자가 갑자기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듯이 지금 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이 석 달 가까이 혼란에 빠져 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으로 촉발된 당윤리위원회 징계, 비대위원회 출범,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로 인한 과열된 내부 갈등, 많은 어려움이 쌓여있다. 이걸 내가 아니면 누가 해결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비대위원회 출범, 권성동이 때문에 비대위원회로 가게 된 거예요.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직무대행에 욕심을 내는 것 바람에 좌파 판사한테 빌미를 줘갖고서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린 거예요. 과열된 내부 갈등, 권성동이가 있어서 자꾸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권성동이가 있는데 이자는 그거는 남의 일이고 자기는 1등 공신으로서 인수위에도 참여 안 했고 장관 자리도 요구 안 했다.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당헌 당규 미비가 정치적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래. 참, 당헌 당규 미비가. 좋아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당헌 당규 미비가 원인이라 칩시다. 이 당헌 당규를 꼼꼼히 살펴서 이런 불상사, 돌발 상황이 없도록 사전에 예비하고 대비해야 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당대표 직대예요. 그게 권성동이었어. 당헌 당규가 핵심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 아니에요. 아니지만 백보양보해서 당헌 당규에 문제가 있었다 치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책임을 누가 갖고 있었냐? 또한 권성동이다 이 말. 권성동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건 지방선거 때인데 6.1 지방선거 때 지원 유세 나가서 권성동이가 뭐라 그랬냐?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각종 예산, 각종 정책 제가 오케이 해야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제가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원 유세 나온 이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 제가 다 떨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 유세를 이루고 다녔어요. 이자가 정말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호가호위를 하고 다녔어요. 그거 제가 이 한 명에만도 못한 자가 이 사극에서 보면 이 한명회라는 사람의 그 묘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드라마고, 저는 한명회를 조선조 최고의 간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잔머리는 좀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하는 행태가 권신이자 척신이고 최고의 간신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명회 두 딸을 말이죠. 예종과 성종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장인인 거죠.
훈구 세력, 수구 세력의 대표적인 이 인물이고, 그래서 이자가 죽자, 이 한명회가 죽자 사관들이 졸기, 기록한 졸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어요. 권세가 매우 성하여 따르며 아부하는 자가 많았고 손님들이 문에 가득하였다. 심지어 조정관원으로서 그의 말채찍을 잡는 자까지 있었다. 성격이 번잡한 것을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고 색을 즐겨서 토지와 금은 보화 등 뇌물이 잇따랐고 첩이 뇌물이 잇따랐고 집을 널리 점유하고 큰 집을 짓고 살았고 어여쁜 첩들을 많이 두어서 그 호사스럽고 부유함이 한때에 떨쳤다. 이게 한명회가 죽은 직후에 사관이 기록한 한명회의 일생입니다. 한명회는 4번의 공신에 책록됐고 우의정, 영의정, 당대 최고의 관직을 두루 역임했고 세조와는 사동관이고 예종, 성종의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500년 지난 지금 희대의 간신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성동이 따위가 한명의 수준이나 되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문득 떠오른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어서 제가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명회는 압구정이나 남겼지 권성동 뭘 남길 거냐. 강원랜드에 인사청탁한 거 정도 남기고 있지 않냐 지금. 조경태가 한마디 했네요. 조경태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조경태가 권성동이보다 정당 활동이 더 오래됩니다. 권성동 4선에 불과합니다. 조경태는 5선이에요.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봤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돌려줘야 될 시점이 왔는데도 안 돌려주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끝까지 우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성접대 수사 9월의 결론. 김광호 서울청장 자리를 걸고 이준석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나는 이른바 어떤 윤핵관도 만난 적 없다. 일부 보도 또 이준석 쪽의 똘마니들이 자꾸 김광호 청장이 윤핵관들 한테 압력을 받아서 지금 이준석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윤핵관하고도 만난 적 없다.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 나 인생 그렇게 안 살았다. 수사 책임자는 나다. 법집행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벗어나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핵심 참고인 김성진에 대한 6차 조사가 끝났다. 참고인 조사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겠다.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들여다보겠다. 9월 전까지는 사건 결론을 내겠다. 이 9월 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진이가 이 20몇 살짜리 어린 이준석이 한테 성접대를 포함해서 20여 차례의
각종 향응을 제공했는데 마지막 접대가 2015년 추석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련의 범죄 행위라고 보면 포괄일죄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마지막 범죄 행위가 발생했던 2015년 추석이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알선수재가 7년이기 때문에 2022년 9월 중순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알선수재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검찰에 넘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김광우 청장이 자리를 걸고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신껏. 나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소신껏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마무리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영수회담, 여야 지도부 면담은 언제든 좋다. 이재명이가 대표가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독주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최고위원들도 덩달아 이재명이한테 장단을 맞췄습니다. 폭주를 막고 폭정에 맞서겠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이상민, 한동훈 탄핵해야 한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정치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수회담 하자, 민생 영수회담 하자고 하는 유화책도 동시에 내세우고 있어요.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다. 이게 이재명 쪽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좀 덜어보겠다 라고 하는 얄팍한 계산이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장경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면 김건희 사법 리스크, 원희룡 사법 리스크라고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들이 뭔가 뒤로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시비 안 걸 테니까 우리 쪽에도 김혜경, 이재명이는 손대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뒷구멍으로 딜이라도 하려고 지금 바람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에 잔재가 묻어있는 용어라서 우리는 영수회담의 용어 쓰지 않는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여야 지도부 면담 이라면 언제든 환영이다.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 딱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겠죠.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래봤자 야당 대표에 불과한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야당과의 협조도 필요하니까 대통령이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국정 운영을 의논하는 것이야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복선과 함정을 파고 달려드는 이재명이와의 단독, 이른바 단독 영수회담 그걸 왜 합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 입장,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을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 이 입장을 잘 견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서 교육부 장관, 전투력 갖춘 자유우파가 해야 한다.
교과서 알박기, 역사교육 알박기를 문재인이가 임기 마지막에 하고 갔습니다. 2021년 12월 대통령 그만두기 한 5달 전에 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연구팀을 이 좌파들한테 딱 맡기고 갔어요. 이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를 고등학생용 또는 중학생용 역사교과서를 지금 검인정 체제 아닙니까? 쓸 때 그 교과서 집필자들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쓰게 만들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주체가 교육부입니다. 근데 교육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관하고 이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집필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를 하죠. 그게 교육과정이고, 이 교육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집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서 나름 자기의 관점에서 이 교과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이 교과서는 저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떤 교과서가 정부의 검인증 과정을 거쳐서 출판되는 과정에서 이 교과서가 출판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인 거예요. 따라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교육과정 집필 기준을 만드는 팀, 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거를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외부 연구진들한테 이걸 의뢰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그만두기 한 5달 전에 그것을 이 좌파 학자한테 이것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좌편향된 정책연구진을 꾸려서 이 시안을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번에 이 한국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시안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냥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앞에 자유가 붙었을 때와 앞에 인민이 붙었을 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앞에 자유가 붙은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인민이 붙는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그거 반국가 단체긴 하지만 자기들은 나라 이름을 하나 내걸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스스로를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앞에 자유가 붙냐 인민이 붙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라면 마땅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채에 맞는 것을 교육을 해야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고 앞에 자유를 붙일 수도 있고 인민을 붙일 수도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로만 쓰고 있어요. 6.25 전쟁에 대해서 남침으로 시작된 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교과서 교육과정이었는데 남침으로 시작된 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작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쳤냐 북침이냐.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내려왔냐, 남침이냐. 이거는 전쟁의 책임론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시안, 어제 발표된 교과서 교육과정 시안은 남침으로 시작된이라고 6.25 전쟁의 책임을 분명히 북쪽에게 규정한 기존의 이 입장을 없애버렸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불분명하게 만들어 놨고, 좌파들은 그동안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 좌파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이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34번인가 사용하면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 역사교과서 집필 시안이 나왔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버린 시안이 나온 거예요. 이걸 교육부가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자, 문재인이가 알박기 한 그 연구팀, 좌파 연구팀이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시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자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안이 그자들이 임의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교육부가 공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데, 도대체 이걸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공개한 교육부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입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교육부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교과서 집필 시안을 교육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안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없어요. 그러나 차관은 있고 그 밑에 실장들, 국장들 그대로 있어요. 이자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제 발표된 이 시안은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확정 고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부 교과서 2025년에 학생들이 공부할 이 교과서 집필 작업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고쳐나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첫 단계에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 그걸 가지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왜 첫 단추를 잘못 꼈냐?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저 문재인이가 이 교육 알박기 하느라고 이거 연구팀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거 맡겼는데, 아, 이거 저 윤석열 정부하고는 이게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형태로든 수술을 했어야죠. 그런데 왜 수술을 안 하고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좌파 시안이 발표되기까지 내버려 뒀냐?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갖고 하려다가 교육부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 후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괜히 중불나게 나서지 마라. 뭐 그런다고 해서 누가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너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정권 바뀌어서 좌파 들어오면 너도 죽어. 야 그냥 놔둬. 이런 보신주의가 좌편향 이 교과서 이 시안이 그냥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도록 내버려 둔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혼 없는 자들이 교육부에
실장을 하고 국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맡깁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부는 이 좌편향 이 시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어제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국민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서 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엉터리 완전히 편향된 이 시안을 가지고서 국민 의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까? 당장 중단하고 취소하고 이 과정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 박인현 전 대구교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정부가 알박기한 연구진이 만든 교육과정 시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집필되는 교과서 내용 역시 자평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논란이 되는 역사교과서 이슈를 보신주의에 젖어서 피하지 말고 헌법 정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수정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좌파들은 아직 총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 좌편향 역사교과서 집필 시안 만든 자들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했을 거예요. 이거 하다 감옥 가도 좋다는 각오를 했을 거예요. 이 자들은 아직 대한민국의 심장에 총을 겨누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우리 후세 세대들을 지켜내야 될 교육부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영혼 없이 자기 몸 하나 보신하면 다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장관은 전투력 있는 좌파들의 이념 전쟁에 맞서서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유파가 돼야 한다. 그렇게 제가 강조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낙마를 전후해서 박순애를 지명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박순애가 낙마한 후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지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해야 되는지가 이번 교과서 집필 시안 이 사태를 인해서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확실한 자유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 이 자유파가 교육부 장관이 돼서 저 좌파들과 맞짱 뜨고 싸워야 한다. 그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 점이 분명해졌어요. 인수위 때부터 뭐 안철수 쪽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 소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물망에 올랐습니다. 제가 쭉 지켜봤어요. 그 물망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 한 10여 명 가까운 이 후보자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자유파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통령의 이 철학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좌파들과 겁내지 않고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단 있고 추진력을 갖춘 후보가 그동안 10여 명의 언론에서 거론된 후보들 중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나승일입니다. 나승일은 지금 서울대
교수인데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차관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를 최선도에 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바람에 좌파들로부터 완전히 찍혀가지고 지난 5년 문재인 좌파 정권 내내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도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유일하게 성명서를 주도했던 교수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강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어요. 너무 강성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나성일 같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내세워서 좌파들과 이념전쟁을 벌였어야 돼요. 나성일이 교육부 장관을 했다면 가장 먼저 무슨 취약 연령 5세 이나 이런 따위 말고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다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정 부서에 특정인을 추천하는 일은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건 그런 특정 부서의 특정인 추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관련된 좌파들의 이념 공격에 우리 자유우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투쟁력 있는 사람 골라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서 보자면 유일하게 한 사람 적임자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파들은 아직 총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리만 서로 무장해제하고 느슨하게 지금 상황을 관리하다가 역공을 받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차라리 잘 됐다. 아직까지 교육부 장관을 적임자를 못 찾아서 임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분명해졌다. 어떤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맡아야 되는지가. 예, 김혜경과 배소현이가 공동정범으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송치된 여러 사건 중에 이른바 이재명이가 밥값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불렀던 그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재명이가 밥값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굳이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은 고작 7만 8천 원 가지고서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해서 욕보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공격이었죠. 그래서 물론 7만 8천 원만이 아니죠. 대선 때 이재명 측의 법인카드 의혹,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자택 주변, 그 이재명이 사는 집 근처에 음식점 결제, 경기도 공무원 산호비, 샌드위치 깡, 한우 깡, 소고기 배달, 뭐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의 주장대로 그런 거 다 빼고 밥값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백보양보해서 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김혜경이는 유죄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남도 의원 한숙경이라는 사람이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이발을 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8명의 주민들의 머리를 깎아줬어요. 이발요금을 1인당 5,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아직도 5,000원짜리 이발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시골에. 그래서 최하로 낮춰서 1인당 5,000원이다 그러면. 그럼 8명이니까 4만 원이죠. 4만 원에 기부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벌금 70만 원 나왔어요. 1심에서. 또 담양군의 한 의원이 주민 한 사람한테 온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입욕권 5매를 줬다고 합니다. 5장. 합쳐서 합계 4만 5천 원 상당의 기부 금품 제공한 거죠. 이걸로 1심에서 90만 원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김혜경이는 정말 백보 천보 양보해서 딱 요건 하나만 있다고 치고 7만 8천 원 요건 하나만 있다고 치고 4만 원 기부행위가 벌금 70만 원 4만 5천 원 기부행위가 벌금 90만 원이니까 7만 8천 원 기부행위는 적어도 벌금 120만 원은 나오겠네.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선 무효입니다. 이재명이가 잘하는 게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뻔뻔한 거짓말, 또 하나는 덮어씌우기. 이 7만 8천 원 사건은 그 덮어씌우기와 뻔뻔한 거짓말이 합쳐진 거죠. 다른 건 모르겠고 하고 거짓말하고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덮어씌우기를 한 겁니다. 이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그 네이밍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딱 이름 붙인 이 네이밍은 이재명이가 잘하는 2가지 잔머리가 잘 결합된 거예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덮어씌우게 하는. 그러나 백보 천보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유죄라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장동 예고편 거의 모의고사 치듯이 위례 신도시를 헤쳐먹었는데 그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위례 신도시 이게 거의 모의고사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대장동에서 헤쳐먹은 수법을 위례 신도시에서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민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어요. SPC. 그 대장동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화천대유처럼 신생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참여했어요. 2 사업의 사업구조가 유사하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요. 대장동의 주역들이 위례에서도 다 주역 활동을 합니다. 남욱, 정영학 이런 자들이 위례 신도시 개발해서 모의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잘 헤쳐먹었어요. 그래서 야 위례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대장동에서 한 판 더 크게 하자.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그 감옥살이 할 때 저는 뭐 2년 동안 독방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같이 그 같은 교도소에서 사는 도둑놈 깡패들 얘기를 자주 듣게 됐는데 이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잣집 털기 전에는 가난한 집 한번 털어본다고. 혼자 터는 도둑은 별로 없어요. 그건 좀도둑이지. 되게 망보는 놈 하나. 그리고 들어가서 이게 저 분담이 돼 있답니다. 현금 잘 찾는 놈. 귀금속 숨겨놓은 귀금속 잘 찾는 놈. 그 다음에 저 그림이나 뭐 도자기나 이건 어느 정도 또 이 감별할 수 있는 감시관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냥 가짜 그림 걸어놓은 거 그걸 낑낑 메고 나와서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두세 명이 팀 짜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호흡이. 밖에서 망보는 놈도 이 문 앞에서 무슨 경비원처럼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골목 배회하듯이 하면서 누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안에다가 뭐 이러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꼭 한번 모의시험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 미래에서 한번 해보고 잘 헤쳐먹고 야, 이 정도면 우리가 큰 건 한 번 더 하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유동규라는 자가 대장동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이 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자가 위례 신도시 사업 때도 민간 사업자한테 특혜주고 뇌물 받은 혐의로 이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에 호반건설이 나옵니다. 제가 호반건설 엊그저께 그 원희룡 장관이 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공공 그 택지를 벌떼 입찰해 갖고서 헤쳐먹은 5개 그 건설회사 중에 대표적인 건설회사가 호반이다 하면서 철퇴를 내리겠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린 일이 있는데 그 호반이 바로 위례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는 이 위례 신도시의 모의고사 이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전으로 해먹은 거예요. 해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 자산관리 그리고 분양대행업체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이 위례와 관련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유동규 또 김만배 남욱 등의 그 감옥 안 방을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위례에서 유동규가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는데 그 후에 이 뇌물을 만들어서 준 정재창이라는 위례 자산관리 대주주가 내가 뇌물 준 거 폭로하겠다고 해서 거꾸로 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등에게 협박해서 입막음 대가로 12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뛰는 도둑놈 위에 나는 도둑놈이 꼭 있어요. 네, 이 기사는 위례 신도시가 위례 사업이 대장동 사건의 모의고사로 불릴 만큼 유사점이 많았다. 그리고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대장동 백현동 얘기 나올 때도 진짜 이 아킬레스건은 위례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은 위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제 검찰이 바로 그 위례를 손대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생 공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잡으면 분명히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 것이다. 그건 제가 석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이가 대표되자마자 이제 그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도 완전 돌대가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분을 나름대로 세워가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지 또는 이 정치적 공세. 예컨대 한동훈, 이상민 두 장관 탄핵시키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하겠다.
하는 식의 누가 봐도 정략적 공격의 경우에는 지가 직접 안 나서고 밑에 똘마니들을 시킵니다. 그 밑에 똘마니들이 이번에 다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이 자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자기는 짐짓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영수회담 제안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양동작전을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생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최대 과제로 삼겠다.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가증스럽게도 그러면서 어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이 사상 최초로 예산 규모를 지금 감액하는 이런 이 허리띠 졸라매는 예산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대폭 축소하고 또 이른바 소주성 또는 좌파들의 포퓰리즘 퍼주기 공약 같은 퍼주기 예산 같은 것들을 대거 지금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이재명이가 자기 정책 상품으로 선전했던 지역화폐 같은 것들이 다 삭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그걸 지적하면서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이렇게 치고 나갔어요. 이재명의 이런 선동적 발언은 좌파, 문재인이 이재명이가 퍼주기를 했던 그 예산들이 삭감이 되는 거니까 퍼주기의 대상이 돼서 돈 현찰을 얼마라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에 문재인이가 할 때는 이만큼 줬는데 이재명이는 이렇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안 준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박탈감, 상실감을 극대화시키는 식의 아주 교활한 선동을 지금 하고 나온 겁니다. 그게 참 비정한 예산이라는 이재명의 구호에 묻어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음모예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는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치인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그 힘든 서민들한테 돌아갈 그런 것까지 다 깎아버리는 잔인하고 무정한 비정한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이중구조를 만들어서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유치하죠. 그런데 이게 먹혀요. 그런데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적극 대응해야 된다. 적극 대응해야 된다. 진짜로 비정하고 진짜로 잔인한 정권이 누구인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대처해야 한다. 문재인, 이재명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비정하고 잔혹한 정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천억을 삭감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민을 위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라 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지, 그리고 그 삭감 대신에 어떤 서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이게 그야말로 보여주기 쇼를 위한 이 미봉적인 전형적인 좌파 보여주기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대신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이 주택정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구임대주택.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선전하고 공격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맞아. 그래도 이재명이가 우리 처지를 잘 알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 이재명의 이 공격, 민생을 앞세운 공격이 별거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폭리방지법, 쌀값 정상화법, 또 이 노란봉투법, 이거는 이제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제일 그 강력한 이 대응인데 그거를 제한하는 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법들이거든요. 이걸 이자들이 제목 붙이기, 네이밍, 프레임 씌우기에 워낙 능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지금 유포되고 주장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한 법안이고 진짜로 꼭 필요한 민생 조치였다면 지그들 정권 잡고 있을 땐 왜 안 했을 거예요? 패스트 트랙까지 씌워가면서 온갖 것을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민생들은 왜 안 했을까요? 지그들도 아는 거거든. 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야당이니까 공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마치 진정으로 민생을 살피는 정권, 살피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이밖에 없다는 식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뭐 저러다 말겠지 하면 안 된다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서 싸워야 돼요. 진짜 민생 정당이 누구냐? 진짜 국민, 서민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갖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디테일하게 싸워야 돼요. 국민의힘 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맡길 일도 아니에요. 이재명의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아예 게임도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재명의 칼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실과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하 내각의 장관들이 이 이재명의 이 독 묻은 칼, 뭐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죠. 그래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반민생 정권으로 역규정 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대통령실과 총리 이하 장관들한테 각별히 좀 환기시키고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개딸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일부를 개방해서 아예 당원 조언을 만들겠다. 특히 당직자 업무 전화번호를 전부 공개해서 당원들이 무시로 이 당직자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화 문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야. 국회의원들은요, 국민의 대표입니다. 선출된 헌법기관이에요. 따라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전화하거나 문자를 할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마땅히 그게 아무리 의도를 가진 정치 공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선출 측 공직에 있는 국민의 대표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선출해준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 당직자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월급쟁이들 아닙니까? 근데 이 당직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요? 그리고 개딸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당직자한테는 문자 폭탄하고 전화하라고 지금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런 미친 정치를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벌써부터 걱정된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 문파들의 대깨문이죠. 문파들의 문자 폭탄이나 전화 폭탄 때문에 의원실 전화가 불난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자, 플라톤이 2000년 전에 바로 이런 이 정치를 2500년 전이군요. 경계했습니다. 플라톤이 가장 좋은 정치라고 했던 것은 철인 정치입니다. 철인 정치. 완전한 이 절대적 존재가 혼자서 다스리는 게 제일 좋은 정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다. 부처님이 다스리는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귀족정이 그 다음으로 좋다 그랬어요. 몇몇의 좀 성각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의논해서 다스리는 게 그 다음으로 좋다 그랬고, 그것도 안 될 때 차차선으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대중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차차선이지만 해볼만 하다. 순서가 철인정치, 귀족정치, 민주정치입니다. 좋은 순서로. 좋은 순서를 딱 열거하고 난 다음에 정작 플라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나쁜 정치 순서입니다. 나쁜 정치 순서. 나쁜데 그중 덜 나쁜 거는 독재정치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폭정을 휘두르는 거. 그건 그 사람만 제거하면 되니까 나쁘지만 덜 나쁘다. 그중. 그 다음으로 나쁜 정치. 그 다음으로 그보다 더 나쁜 정치는 과도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권력을 과점적으로 나눠서 독재를 하는 것. 과도정치가 그 다음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거할 때도 여러 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나쁜 정치, 진짜 위험하고 나쁜 정치는 뭐냐? 중우정치라고 그랬습니다. 중우정치. 무식하고 욕심사나운 대중한테 권력을 넘기는 정치.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하고 나쁜 정치다 그랬어요. 철인 정치가 변질되면 독재 정치가 되고, 귀족 정치가 변질되면 과도 정치가 되고, 민주 정치가 변질되면 중우 정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플라톤이 2500년 전에 경고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개딸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을 개딸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2500년 전에 플라톤이 그렇게 걱정에 맞지 않았던 중우 정치가 여의도판에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간간히 나타나곤 했어요. 모택동의 홍위병 정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형적인 중우 정치의 무서운 모습을 모택동의 홍위병 정치가 보여줬습니다. 그 홍위병들이 설친 10년 동안 중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고 후퇴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히틀러의 친위대 정치가 또 다른 중우 정치였습니다. 게슈타포. 그 히틀러가 내세운 유겐트, 소년 게슈타포죠.
10대들이 뭘 안다고 나치 휘장 들러차고 딱 홍위병처럼 행동했습니다. 지금도 저 김정은이의 한마디면 울면서 목숨 던져 수령을 옹호하겠다고 하는 저 북한 내 불쌍한 주민들이 수백만 명이 있어요. 저런 중후정치가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의도 169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이 개딸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표에 의해서. 뭐 남의 당 걱정해 줄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중후정치의 끝은 자멸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 수많은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된 바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 알아서 몰락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자들이 몰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 피해의 몫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러다가 스스로 몰락하고 다 넘어질 거야 라고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처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제가 미리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영화 좀 본 모양인데 조폭들이 나서는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형님, 전쟁입니다. 이자들의 수준, 이재명이하고 이재명이를 오랫동안 보조해 왔다는 최측근 김현지란 자의 이 대화에서도 이재명의 이 상스러움, 천박함 아주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김현지가 이재명이한테 보낸 문자는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 사람 중에 하나죠. 김현지라는 자가 도대체 이재명이랑 무슨 관계인가? 성남에서 시민운동할 때부터 이재명과 아주 밀착해서 지금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이재명하고 김현지는 무슨 관계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에 거의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났습니다.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러면서. 이 검찰이 이재명이를 소환했다는 출석 요구서가 국회 이재명이 국회의원 실로 도착했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나와달라, 이런 출석 통보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두 건인데요. 하나는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김문기라는 사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했던 김문기라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금 처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에 이재명이가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를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선거 때 허위사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냐, 이래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게 고발된 겁니다. 또 하나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건설부에서 계속해서
뭐 용도 변경 압박을 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식으로 이 설명을 가짜로 거짓말로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선거 때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강변했는데 그거 거짓말한 거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두 가지 건으로 지금 고발되어 있어요. 그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달라 이런 출석 요구가 온 것이고요. 이 출석 요구서를 받고 보좌관 최측근인 김현지가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러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뭐가 전쟁입니까? 뭐가 터무니없어?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내용이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 이 두 부서가 검찰의 두 부서가 이재명이 이를 여러 번 부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야당 제1야당 대표인데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검찰의 두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합동 조사하겠다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두 검찰 수사팀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한 이재명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이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고발한 겁니다. 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처리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라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서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허위사실이다. 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두 사건 관련해서 두 고발 사건 관련해서 당사자인 이재명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 신분인데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선거법이기 때문에 여러 번 소환하기도 어려운 만큼 두 수사팀이 합동으로 6일날 합동조사를 할 테니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자들이 전쟁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순순히 검찰에 출두할까요? 출석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순히 출석하면 조폭도 아니지. 검찰이 부른다고 순순히 출두하는 조폭 봤습니까? 이재명 측에서 검찰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망신주기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공격을 퍼붓고 나섰어요. 이번 검찰의 출석 요구를 이재명 망신주기라고 규정하는 순간 망신주기에 왜 당해줘야 되냐? 거부하지 라고 하는 식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소환 불응하겠다는 것을 이재명이가 직접 지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측근들 시켜서 쉴드 치고 있습니다. 안 나올 겁니다. 이재명이는
어제 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어제 호남 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 뭐 사직생을 외쳤습니다. 이자도 자기가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 범죄란 없다. 완전 범죄란 없다. 모든 사람을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을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늘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겁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사직생을 얘기한 것은 나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저 심연에서부터 올라오는 공포감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절박하게 사직생을 외치자 그 개딸들이 있잖아요. 개딸, 개아들 이 자들이 수년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왔는데 수년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왔는데 걱정할 것 없다. 힘내라. 전쟁이다. 싸우자. 뭐 이런 댓글들을 우르르 SNS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소환해서 망신이라도 주자는 거다. 정치보복 중단하라. 그래서 제가 이 개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데 뭐가 겁나서 검찰에 안 나가냐? 그럼 검찰에 나가서 자 털어봐라. 너네 몇 년간 나를 털었지만 내가 먼지 하나 안 나오지 않았냐? 한번 털어봐라. 이거 기회 줄게. 이렇게 해서 정말 털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오면 망신당하는 건 이재명이가 아니라 검찰 아니에요. 그러니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죠. 진짜로 당당하다면. 정말로 먼지 하나 안 나올 자신이 있다면 검찰이 불렀는데 왜 안 나갑니까? 나가서 당당하게 먼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 얘기하고 개딸들한테 얘기합니다. 진짜 당당하다면 검찰에 나가라. 검찰의 정당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그렇게 이재명이한테 자신이 있다면 개딸들도 이번에 아예 나가서 검찰 혼내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야지. 쪽팔리게 나가지 마세요가 뭐야. 한 개딸인 것 같은데 이런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썼어요. 어떻게든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엮어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검찰이 소환 안 하면 너희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도 올려주려고 그러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전쟁이라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전쟁이다. 싸워라. 누구랑? 검찰이랑 싸워라. 검찰이랑 전쟁해라. 윤석열 대통령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이재명과 전쟁할 상대는 검찰이다. 검찰. 검찰과 싸워라. 죽든 살든 지지고 볶든 검찰과 전쟁해라.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권성동과 장제원 두 사람한테 경고를 보냈다고 하는 식의 보도가 문화일보 어제 문화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왜 윤핵관이 아니라 장핵관, 이핵관, 장핵관, 권핵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장난들이 막 번지면서 장제원과 권성동 간의 권력투쟁 양상 이렇게 이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뭐 언론이 보도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앞서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보도를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두 사람이 뭔가 좀 권력투쟁적 구도를 형성한다고 느꼈는지 이 두 사람한테 주의하라는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장제원이 즉각 일체의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실상의 이선후퇴와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고, 또 권성동이도 일단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비대위를 구성한 다음에는 원내대표 사퇴를 포함한 거취 표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관계를 좀 거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문화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서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과연 그럴까? 조금 다 믿기 어려운 분석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사람들과 결속을 강화한다. 대통령실 사람들, 상대적으로 좀 여의도 정치권과 좀 거리가 있는 대통령실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뭔가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이들의 국정 운영 능력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칼럼에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갈, 윤석열 시대를 뒷받침할 윤석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지금 진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라는 자가 윤핵관 해서 아주 음모적으로 이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바람에 윤핵관이 됐지만, 바로 사실은 이핵관이고 사실은 장핵관이고 사실은 권핵관이다 라고 하는 식의 보도에서 보듯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주류는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있는 몇몇 사람하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서 장제원, 권성동 등의 이른바 권력투쟁적 양상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뭐 여의도와 거리를 두고 대통령실의 몇 사람과 함께 뭔가 국정 운영을 직접 해나가는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주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게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지, 그 세력이 이미 형성이 돼서 그 세력이 지금 국정 운영을 도맡아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화일보 단독 기사 일면 사태의 진실을 전하고 있지만, 또 일면 좀 너무 나간 측면도 있다.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녹취록이야말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뭐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좌파 유튜브 좌파 쪽에서 봐라,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에 이 통화가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일괄적으로 일임해서 거래했다. 그리고 손해봤다고 거짓말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선거법 위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이 자들을, 이 뉴스타파인지 뭔지 아는 자들이 이 주장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할 때인데요. 그때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는 식의 의혹이 좌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그 의혹을 경선하던 사람들도, 경선하던 당내 경선 후보 경쟁자들도 윤석열 후보한테 막 이걸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한 4달 정도 맡겼고, 완전히 맡겨서 일임 거래를 했다. 그런데 손실이 났다.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 절연을 했다. 그 사람이 맞으면 주식 관리 해주는 누군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식 관리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만 거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도이치모터스만 아니라 10여 가지 주식을 했는데 전부 손해를 봐서 한 넉 달 만에 일임 거래하다가 회수했다. 손해보고 회수했다. 그리고 관계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전화통화하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봐라, 일임해서 거래했다 그러는데 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했냐. 이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한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뉴스타파하고 좌파 쪽에서 공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재판정에서 공개된 해당 녹취록, 이것은 오히려 이모라는 사람한테 김건희 여사가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넉 달간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고 어제 녹취록의 공개로 오히려 그것이 확인됐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임 매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일반인들이 주식을 하고 싶어도 주가 동향을 일일이 살펴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주식을 좀 안다는 사람한테 내 주식에 대한 판단을 좀 전적으로 해달라. 그걸 돈을 예컨대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으면 뭐 일부를 그 사람의 컨설팅 피 같은 걸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일임 매매입니다. 그러면 일임 매매를 했으면 그 매매 일임을 받은 그 사람하고 증권사하고 거래하면 되지 왜 김건희 여사가 나오냐? 그거는 이 증권 거래의 절차, 주식 매매의 절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그 무식한 주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좌파들이 주식 매매 절차를 모를 리가 없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니까. 주식 하나는 저 같은 사람도 알거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증권사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럴 때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증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직원을 통해서만 이걸 거래가 가능한데 이때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뭐 돈을 벌면은 뭐 모두가 다 행복해 하지만 돈을 잃었을 경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내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증권사가 지금은 뭐 이 당시 2010년에도 뭐 그랬을 겁니다. 증권 거래와 관련된 고객과 증권사 직원 간의 이 대화는 어느 증권을 사주세요, 어느 증권을 팔아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100% 전화로만 하고 그리고 그것은 100% 녹취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1인 매매를 부탁받은 이모라는 사람이 이거 증권사 직원한테 이 주식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증권사 직원은 적어도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실소유주 계좌 명의인입니다. 이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 개설한 계좌의 명의 이게 김건희 여사 명의로 돼 있을 테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전화로 통화하고 통화 내역을 녹취해 놓지 않고서는 거래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한테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하면서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하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물어요. 전화 왔어요. 누군가로부터 전화 왔냐고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전화 왔어요. 그래 사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사세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사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1인 매매를 맡긴 이모라는 사람이 증권사 직원한테 어느 주식을 좀 사라. 그거 하니까 이 증권사 직원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런데 이게 계좌 명의인인 김건희 여사의 의지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녹취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여사님 이 주식 사라고 그러는데 사라는 전화가 왔는데 어떡할까요? 전화가 왔던가요? 네. 사라고 하던가요? 네. 그럼 좀 사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집행됐다는 거예요. 그 전화 녹취록이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모라는 사람한테 일임해서 거래했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대화의 내용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거 사라 저거 팔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1인 거래를 했다는 것의 직접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 증거로 녹취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걸 안 하면 증권사 직원이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설명이 100%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왜곡 보도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증권거래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좌파들의 이런 문제 제기야말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증권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소 좀 디테일하게 그 정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이를 6일 검찰에 출두하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국회의원 회관실에다가 보냈어요. 그러자 그 김현진가 하는 최측근 보좌관이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랬잖아요. 딱 그 양아치 조폭 수준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이 이재명 수호를 위한 집회를 서초동에서 하자. 예전에 조국 수호 집회 했듯이 하자. 이런 주장들을 누군가가 온라인에 올렸고, 이재명 소환 규탄 긴급 집회 9월 3일 오후 5시 7시 오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SNS에 퍼날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동조하는 댓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정치 검찰 해체하라.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전혀 다른 주장이 섞여 나왔습니다. 지금은 집회보다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재명 수호 집회를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규탄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회 참여를 멈춰주세요. 이게 SNS에서 지그들끼리 전쟁이 벌어졌어. 아니 여보세요 개딸들. 아니, 전쟁은 이재명이랑 검찰이 해야 된다고. 왜 개딸들끼리 이렇게 전쟁을 해? 이 박지원이 그 공동위원장, 비대위원장 했다가 이제 쫓겨난 이 박지원이가 이재명 규탄 집회, 이재명 소환 규탄 집회를 하겠다는 개딸들의 집회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년 전에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하다가 결국 정권을 내주지 않았냐. 그 정권 내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극렬 팬덤 단체들은 이재명 소환 규탄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냉정해야 한다. 왜 조국한테만 가혹하냐고 따지다가 정권 잃은 이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회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씻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 앞에 잘못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권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 앞에 겸손한지, 법이 모두에게 공정한지,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이재명은 서초동 반대 집회를 중단시키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극렬 팬덤과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재명 지키기는 결국 제2의 조국 지키기가 되고 말 것이다. 조금만 제정신 차리고 들으면 박지원이 말이 맞죠. 근데 지금 개딸들이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같습니까? 박지원이 말하는 대로 박지원이 하는 말 반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딸들 핵심일 거예요. 또 이재명이가 박지원이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데 이재명 수호 집회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개딸들이 분위기 잡아주면 봐라 우리 지지자들도 나가지 말라 그러지 않냐 하고 슬그머니 주저앉아서 검찰 소환을 피하려고 궁리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이가 결국은 도망가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전쟁은 무슨 그 정도 할 배포와 그 정도 할 결기가 있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